녹음 파일을 위조한 혐의로 A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전 로펌 변호사 A씨를 증거 위조와 군 인권센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진술과 과학수사기법으로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 파일이 위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가 30에서 80mm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정치인들은 제외된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사면이 줄을 이뤘는데요. 뉴스 외전에서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보유세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액을 걷어서 동물 복지에 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을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특정 날짜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중의 관심에서도 좀 흐릿해진 느낌인데요.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연이어 사퇴를 한 이후 장관 자리는 오늘로 80일째 공석입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3만 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가 102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 논의가 지체되면서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역시 시행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저출산 정책을 지원할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아직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죠. 복지부는 장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오늘 주요 간부 이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각부터 완성시키는 일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주중에 내내 비가 내리다가 폭우가 네. 쏟아지다가 오늘 하루 서울은 뭐 반짝 해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폭우와 폭염이 오가는 날씨고요. 주말에도 중부지방에 호우 기상 예보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안전 수칙들 전달되고 있는데 차에 물이 차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맨홀 등 바닥을 볼 수 없을 때 어떻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이 부분들 철저히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유, 이런 또 안내까지 다 해주셨어요. 김민하 평론가 혹시 뭐 피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저는 이제 집이 뭐 오래돼서 그런지 창틀에서 뭐 이렇게 조금 물이 새고 이런 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집이 잠긴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이 정도는 뭐 경미한 피해인 거죠. 아 그럴 때 보통 이제 혼자 다 고치는 거 혼자 하세요?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일단은 네, 고쳐야 될 텐데 아무튼 뭐 저 같은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금 저지대나 이런 반지하 이런 데 너무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대비를 잘 했으면 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도 수리할 건 또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뭘 수리해요? 그 창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가지고. 저는 저 자신을 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수리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부터 얘기를 좀 해보죠. 25%를 기록했다고 하는 여론사가 나왔거든요. 일단 여론사 내용부터 김민하 평론가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이제 25%였는데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기록이고요. 부정평가는 66%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후로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이제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7%, 부동산 정책 5%, 재난 대응 3% 이렇게 이제 답을 했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인사 24%,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14%, 재난 대응 6%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론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좀 1%가 움직였는데 이거를 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오차범위 그렇죠.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속출 없이 하락하던 대통령의 하락세가 지지율의 하락세가 둔화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궁금한 점은 그럼 이것이 본격적인 반등인가 아니면 기술적이거나 심리적인 반등인가 둔화인가 횡보인가 보면 후자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멈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사 전문가로서 동의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멈췄는데 이제 이 방향이 아래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는 사실 더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멈춘 이유는 뭐냐면 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것. 안 그랬으면 만 5세 취약 연령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정말 대통령에게 지금 남아있는 중요한 지지층인 학부모층 그리고 학생 또 추가 이탈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별로도 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떨 때 그러면 본격적인 반등세가 있냐면 한 세 가지 기준을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는 대륙주가 변화가 있을 때 대륙주. 예. 대륙주는 대구, 경북 60대 이상 또 주 가정주부층의 네.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느냐. 적어도 5%에서 5에서 10%포인트 이상 올라갈 때. 두 번째는 정치 성향에서 중도층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지지율 올라갈 수 있는. 세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지율의 반등에 관찰할 수 있는 기준은 대통령의 인식이나 태도가 바뀌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에 안 들어갔던 긍정 부정 평가할 때 항목이 있잖아요. 네. 그 항목이 들어간 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재난 대응이 3% 정도가 나와 있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에 재난 대응이 6% 정도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 퍼센트가 좀 더 높게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사저 전화지휘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피해가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피해가 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실망감이나 이런 게 전제돼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서울시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로 노력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재해였다라고 하는 평가라면은 이게 이제 어떤 지지율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제 자택에서 뭐 전화로 지휘를 했다라든지 네. 그리고 뭐 관련된 뭐 얘기들이 별로 긍정적인 게 나온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발언과 관련되는 부분이나 대통령실이 뭐 카드 뉴스 만들어가지고 또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재난 대응과 관련돼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고 이게 이번뿐만 아니고 아마 다음 주에도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이 재난 대응과 관련돼서는 여러모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거죠. 참 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재난이라는 게 뭐 이념과 관련이 있습니까? 또는 이건 뭐 정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최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재난 대응이고 재난 대응에는 만점이 없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들 부시 대통령도 2000년대 미국입니다. 초반에 집권을 할 때 이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에 덮친 그 네. 허리케인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폭삭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 수재 재난 대응 기억나실 겁니다. 그 부분에도 좀 취약한 점을 보였던 것도 재선을 못하는데 빌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걸 뭐 정쟁으로 갈 게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잘하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지금 현장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것도 지지율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광복절 특사단행하고도 뭐 지지율 문제하고 연결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초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런 정치인들이 다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 언론의 자가발전인 성격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인 사면의 경우에는 한덕수 뭐 국무총리도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인 사면은 포함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정치인 사면은 빠졌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지율에 사면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판단했다고 보세요? 어떤 경제인의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여론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서 여론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과 물론 이것도 못마땅해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신동빈 롯데 회장 네. 이렇게 또 여러 경제 관련 인사들이 사면이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안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가 굳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사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형 집행 정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감돼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형 집행 정지가 돼 있고 이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더 연장이 될지 어떨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었다면 사면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형집행 정지가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 가지 않으면 그만큼 지지율이 부담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김경수 전 지사, 예. 정경심 교수 등은 완전히 배제가 돼버린 거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좀 아쉽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경제인 사면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정치인들 사면과 관련돼서 아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치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치인들끼리는 지금 아쉽다고 다 얘기를 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안 돼서 아쉽다.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등등 안 돼서 아쉽다. 근데 국민들이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그 정도의 공감대를 찬성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돼서는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이라기보다는 네. 국민의힘 지지층 그중에서도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좀 이렇게 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계층에 대한 어떤 접근인 것이지. 그리고 또 어떤 뭐 이게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형 집행정지라는 게 다시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형을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옥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는 이런 정도의 효과인 것이지 국민 여론이 단숨에 이게 뭐 통합이 된다거나 그런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상의 어떤 국정수행 지지율의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것이냐의 선택지인데 그럴 수가 없는 조건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는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지난 정권 때 에드벌룬이 띄워가지고 마치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면 반드시 김경수 지사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니죠. 그때는 거꾸로 얘기했죠. 그렇죠. 김경수 지사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이상한 얘기인 게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보면은. 네. 근데 김경수 지사는 일단 내년 5월까지 형을 살아야 되고 확정 판결 나온 게 이제 이 얼마 안 된 거잖아요. 확정 판결 나온 것도 네. 지난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사면을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모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였던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 지지율 문제까지 덮쳐서 그러면 지금은 불가능했다. 근데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또 얘기해야 됩니다. 아마 연말에 얘기해야 될 거예요. 연말에는 어떻게 될까? 그 상황에 달렸지만 그 연말까지 가는 그 중간 과정에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에 상당히 좌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벌 총수 사면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경제 문제나 뭐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 재벌 총수 사면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이게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재벌 총수 일가 한 50%가 사법 처리받고 이 사모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 한 절반 정도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그렇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또 특별 사면 받고 특별 사면 받은 재벌 총수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뭐 많게는 한 세 번씩도 사면 받는 이런 현상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민적 공감되는 뭐 여론사 결과나 이런 거 보면 더 높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좀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그럼 좀 말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론상에 우리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높긴 높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또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또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 사이에서의 기업의 위치 그리고 또 반도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이 된 여론인 거지. 네. 다른 경제인과 지금 무턱대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조건 풀어주라.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 여론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이라면 경제인을 얼렁뚱땅 사면하는 거 이것도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게 내로남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인이면은 사면을 받을 텐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저는 차제에 아무리 대통령의 정치적 기준이라고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확립돼 있어야 돼요. 정해져야 돼요. 네. 그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돼서 삼성전자가 뭘 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이유로 들어서 이제 해준 거니까. 뭐 정확한 엄밀하게 말하면 복권이 된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대로 가면은 취업을 못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복권을 시켜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뭐 이제는 회장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부회장이니까. 오너가 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렇죠. 네, 취업 제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관련 범죄일 네. 경우에는 형을 살고 나와서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제한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뭐 회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에 얼마나 그런 회장이 되는 것과 아닌 것이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네. 근데 또 하나 또 의문인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사면이 됐으니까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늘려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그런 거래인 것도 아닌 거고 경제인 사면이라는 것의 기대와 효과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되짚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여러모로 의문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재벌 총수가 구속되니까 오히려 주가가 오르더라. 뭐 그럼 이런 맞습니다. 얘기 사실이 있었는데. 실제 그게 네. 현실화 되는 일이고 아까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셨는데 김평론가와 저는 취업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당장 네. 오늘이라도 김성환 네. 평론가님이 아니, 너희들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요. 못 나오는 신세로. 눈물로 안 그렇게까지 흘리죠. 제가 힘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분위기 풀어주려고 얘기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네. 저 국민의힘 당 내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해임된 거잖아요. 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임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오늘 SNS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걸린 쓰러져가는 건물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네. 거기에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렇죠. 내일 기자회견 때 사실 당대표라고 하면은 대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내 사정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뭔가 폭탄 선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내 내부에서도 나오던데 어떻게 이미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폭탄이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불덩어리가 됐어요. 이 불덩어리를 어느 누구도 다룰 수가 없다. 당 내에서는. 지금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 이거는 토사구팽, 사상누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냐면 기자회견에 나와서 바로 그냥 핵심 요약을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준석 대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본인이 당의 집권여당의 정의, 공정, 상식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자신이 세우겠다. 이건 윤석열 뭐냐면 대통령이 원래 그러니까 세우겠다 이게 했던 굉장히 거잖아요. 큰 의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헌법 정신 공적 상식이 무너졌다. 당도 무너뜨렸다. 하지만 자기는 그걸 오롯이 바로 세우겠다. 그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여론을 통해서 법적인 대응, 뭐 가처분 신청,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건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을 정치적인 본인의 자산 네. 그리고 명분 그걸 쌓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인 대응까지 가는 이유는 임전불태 그다음에 사생결단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일각에서는 자꾸만 뭐 선당구사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시장도 그런 이야기 그까지 가면 안 돼.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탈당하느냐? No. 그다음에 법적인 대응만으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이 가처분 신청 인용 기각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추가 행보가 멈추느냐? 아니에요. 벌써 지금 보수 매체에서는 전 대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뭐냐?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이준석 대표는 차곡차곡 전략이다. 차곡차곡 창당도 아니고 탈당도 아니고 차곡차곡 언젠가는. 네. 뭐 자문자답까지 다 하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까지 다 해줬어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입수하셨어요? 뭐 어떻게?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은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종류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처럼 저 세 가지. 근데 저의 세 가지는 대단치는 않고요. 네. 첫째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무너졌다고 하겠죠. 네네. 네, 뭐 정치에 뭐가 무너졌고 당도 무너졌고 이런 얘기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걸 하고 그렇죠. 나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신청이 이제 기각되거나 또는 인용되거나 할 경우에 앞으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기들 할 것 같고 네. 세 번째로는 그걸 넘어서는 앞으로의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뭐 지금 뭐 탈당이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출마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또는 네. 총선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 대놓고 뭐 이렇게 확정해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종합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까지 지금 나가기는 조금 너무 빠르다. 해봤기 때문에 네. 눈물의 그 시기를 그렇죠. 서러움이 많았죠. 그렇죠. 그때 사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신당 창당 하는 데까지 내몰려서 한 거지.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그때하고 비교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것도 똑같은
인적 구성으로 그때랑 유승민 전 대표랑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성환 진행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탈당은 아닐 거고 그럼 신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일련의 조사들을 보면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이 뿜뿜하고 심지어는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뭉치면 될까요? 실제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그런 조사 결과도 보면 근데 이게 여론조사에서 신당을 물어보면 지금 정치가 다 싫거든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면 신당에 대한 여론은 높을 수밖에. 근데 그 조사가 맹점이 예. 신당 국민의힘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을 넣고 물어봤어야죠. 아. 저한테 자문을 구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뭐 높게 그러니까 신당 창당 여론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다. 신당 창당에 대한 여론의 결과는 높은데 정작 현실적으로 리얼월드에서 신당을 띄우면은 그렇게 또 아주 기대했던 것만큼의 지지율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미 또 경험을 가지고 앞서 이제 김평론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유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에게 이와 관련된 조언을 하자면 네.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같이 신당 창당하자고 얘기하면 그건 좀 말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같이 나가자. 우리가 둘 다 양쪽 모두가 당에 너무 큰 돈을 끼치고 있다. 같이 나갑시다. 아니 그리고 그 당이 또 쪼개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이 안 되겠죠. 그게 결국은. 오늘 김민하 평론가 좀 무리하네요. 저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네, 수리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이제 출범했는데 출범 첫날 지금 그 제2분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김성원 의원이 실언을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네. 있어요. 뭐 파면 일파만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첫 출발이 이렇게 썩 보기 좋은 모양새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비대위가 힘이 확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근데 지금 비대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어차피 비대위는 비대위인 거예요.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또 잠정적인 또 다음 전당대회를 위한 조직이거든요. 준비 조직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힘을 크게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네. 비대위에서 빨리 조기 전당대회로 바로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좀 시차를 두고 가겠다. 예를 들면은 올해 연말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 나오는 걸로는 내년 한 1월쯤에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런 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그걸 바라고 있고 김기현 의원 쪽은 조금 좀 당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은 지금 뭐 국감까지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일정을 뭐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1월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게 유력하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파장이 해결 안 되고 1월이든 2월이든 전당대회 하면 해결이 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대위의 기간과 차기 전당 이제 조기 전당대회든 차기 전당대회에 대한 준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 이제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서 혁신형이냐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대위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당이 흔들리고 방금 전에 김행국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해 현장에서의 말실수도 있었고 그 이야기는 비대위는 비대위일 뿐인 거죠. 비대위는 비대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자꾸만 이준석 대표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만나면 해결됩니까? 만나면 주 비대위원장은 선당 구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준석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골치가 아픈 게 뭐냐면 주호영 비대위가 뭘 해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기대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김성원 의원의 이 이상한 말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을 확 뺐다고 말씀하시는 게 비대위 구성도 안 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비대위원도 아직 선임을 안 했죠. 그렇죠. 비대위원을 지금 선임을 해야 되는데 김성원 의원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뭐 비대위원으로 거론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뭐 비대위 대변인도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런 또 선임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면은 개성들이 좀 강한 인물들이 몇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호영 비대위가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고 임시지도부가 이제 성립이 된 것인데 네. 그 임시지도부에서 예를 들어서
1일 1사고 1일 1실험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비대위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골치가 아파진 건데 그런데 이 비대위가 뭘 할 수 있고 뭐 기대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비대위의 활동 기간은 비대위 역량하고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당권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전부거든요. 네. 그것만이 이 비대위의 어떤 시기나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됐는데 김기현 의원 말고는 조기 전당대회 당장 하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당권주자 네. 중에.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장제원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권성동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에서 윤핵관 이선택지론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하면은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김장연대 뭐 이런 거 간장연대 했는데, 이런 거 했는데 네.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장제원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 고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대위 활동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이 조건을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정기국회하고 국정감사가 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낮고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9월 10월에 빅 이벤트를 많이 걸어놓을 거라는 대체적인 여의도의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뭐 얘기하겠어요? 윤석열 정권에서의 각 부처의 무슨 뭐 어려움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전 정권 얘기할 거거든요. 그 부처에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전 정권에 대한 질문과 답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도 민감한 게 많이 나올 거고 하면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당대회 치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순전히 아마도 이 비대위의 기간은 이런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길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국민의힘 얘기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비대위원 선임 문제 얘기 나오면서 뭐 친윤계는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특히 이제 이번 사태를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당연직 비대위원인데 네.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 일각의 주장이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장이 나오지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본인이 가장 신랄같이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원내대표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나마 윤핵관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지금 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동안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안고 거의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 내에서는 요구가 나오더라도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당신은 안 하는 게 낫겠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은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의 지도부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뭐 김장연대, 간장연대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친윤계 다 빠지라 그러면은 뭐 할 사람 없다 이런 소리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정 대표님과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비대위원이 당연직인데 당연직인 비대위원 안 하려면 원내대표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원내대표직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한다고 해도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만큼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서 그마저도 그 문자 때문에 이상해졌지만 그 정도의 어떤 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립하지 않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현역 의원이 지금 그 정도로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네. 보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분위기 전환 좀 해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의 이 주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오는 14일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지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대면 기류가 확대명으로 굳어지지 그렇죠.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두 분은 지금까지 어떤 전당대회 흐름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네요. 대체로 대세가 보이기 때문에 네. 대세가 예상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주목을 안 한다고 하시면 저는 29일부터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왜? 29일부터. 8월 29일부터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이른바 윤명대첩 3라운드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정치 권력이 총망라되는 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 또 배우자 리스크, 법인카드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은 차라리 윤명대첩 라운드로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진단과 분석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초점이 이준석 대표나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관련되는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8월 29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저는 그 변화의 큰 흐름이 결정되는 날이 8월 28일과 29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김민하 평론가. 뭐 지금 전당대회가 예를 들면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 비명 뭐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단일화를 네. 할 수 있느냐가 관심이 초점이었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네. 그 단일화는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쭉 한 얘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이외의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네. 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결국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어대명 확대명 이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갈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청난 이제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이제 이재명 의원이 싫다거나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일종의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해서 그걸로 우리 편을 단결시키는 전략을 실행 중인 거죠 이미. 네. 그게 이제 훨씬 더 거세질 것이고 이게 또 결국은 그당 이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랑 그다음에 국정감사랑 이런 거랑 엮여가지고 이 전 정권하고 이재명 대표를 또 연결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다 민주당이라는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공통적으로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믿을 건 이제 그거 하나인 거예요 이 시기에는. 예. 그렇게 가는 거 과연 우리 정치에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실을 통해 가지고 얘기 들었다는 뭐 인사한테 말을 전해 들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면 우리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도에 관한 측면하고 연결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찰 사건 축소 법안 시행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시행령이 내용이 좀 안 맞는 원래 법률안을 넘어서는 내용이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했던 일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것이다. 예고하고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착수가 되고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원래의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수순이죠. 일정인데 미국 가서 FBI를 보고 왔지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을 등으로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건 예견됐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 기소권 관련해서는 또 반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대결 이게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게 과연 뭔가 이게 최우선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네. 한동훈 장관이 길게 봤을 때 나이가 젊은데 뭐 윤석열 정권 법무부 장관 한번 하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정계 그렇죠, 진출이나 그건 모르죠. 그렇죠. 참 모르는 거긴 한데 네. 정계 진출이나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과연 도움이 될 거냐에 상당한 의문인 게 한동훈 장관 개인의 정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게 시행령 통치를 계속 하겠다는 어떤 취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저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검찰 사건 축소 법안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엄청난 무리수를 했고 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그건 어쨌든 그거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정말 그리고 야당을 통해서 설득 노력을 하고 엎드리고 읍소하고 그걸 다 하고 났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그나마도 용인이 되는 것이지 시작하자마자 그냥 뭐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민주당도 그 무리수한 거 다 법에 있는 대로 그렇죠. 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서로 좀 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사회전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반려동물 보유세, 이건 뭔지 또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요. 일단 네. 반려동물 보유세가 뭔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유세는요,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아마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취지는 뭐였냐면 동물보호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유기견 센터에 이제 운영비가 너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유기동물 개체수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네. 한 몇 년 전까지 10만 마리였다가 네. 작년까지 12만, 13만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거의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00억까지도 이제 늘어났어요. 근데 어디에 그래서 쓰여지게 되는 겁니까?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입양이나 혹은 안락사하는 모든 비용들을 처리하는데 이제 연간 200억이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 비용을 예. 그러면 반려동물을 둔 가구에서 보유세를 내서 그걸 네. 이제 일종의 채우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네, 생각하면 되는 그래서 겁니까? 이제 사실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기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입양을 할 때 교육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의 세금을 내서 부담을 하게 되면 훨씬 합리적으로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제도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보유세라고 하는데 네. 마리당 보유세를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면은 이제 반려동물을 둔 가정에서는 어떤 네. 경우에는 2마리, 3마리 더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려동물의 뭐 고양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다 반려동물엔 모두 먹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반려견에만 먹이는 건지 두당 먹이는 건지. 예. 해외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개가 가장 많고요. 고양이에 있어서는 개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예. 10만 원에서 좀 맹견인 경우에는 좀 비싸거나 혹은 이제 유럽의 제도들은 한 마리였을 때는 한 10만 원이었다가 예. 2마리, 3마리로 늘어나면 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사실 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은 동물 복지에는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집안에서 동물을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좋지 않은 것이다. 예.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그 늑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흡사한 사회 습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를 짓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왜 밀개 관련해서 것도 유기된 동물들이 여러 무리를 사회를 이루다가 산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우리가 들개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의 경우에는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요.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동물을 한 마리 키우더라도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역사적으로 마련한 것이죠. 근데 뭐 해외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좀 네네.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반려견에 한 마리당 10만 원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유럽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행할 때 많은 돈을 부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여기에 전제로 붙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세금이 결국에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복지, 반려인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시는 조건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예. 해외의 경우에는 그렇게 거둔 세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동물에 관련된 경찰이 따로 있거든요. 경찰요? 예, 동물 학대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관리하고 또 동물보호센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거나 혹은 유기동물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편견이 있잖아요. 예. 좀 질병이 있을 것이거나 버릇이 나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반려동물에 입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데도 사실 이게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잘 마련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고 그래서 또 처음에는 많은 돈을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이 있어 10만 원 그 이상을 부과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예. 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보호세를 내라고 하면 지금도 유기동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예. 유기동물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유기행위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 걱정도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래서 우려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 네. 사실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동물을 더 사랑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가난하신 분이든 부자이든 이 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잘 키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세금이 부과되거나 이러는 방식으로만 유기동물이 더 늘어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좀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부가가치세도 지금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법안도 막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사실 1년에 5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책임감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물론 네. 이제 대다수는 안 그렇겠지만 네. 예를 들면 일종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 잘 안 지킨다. 그런 네.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려동물의 어떤 문화를 좀 성숙시킬 만한 어떤 제도적 네. 보완책 같은 것도 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사실은 이 반려동물 관련한 제도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문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문화가 그러니까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이런 것들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처음엔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동물을 키우기 전에 사전 입양 교육을 시키자라는 제도들도 지금 막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동시에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 유기에 관련된 처벌 강화도 계속 정부에서 그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다 보면 문화가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드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작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동물 등록 제도가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데 네. 단속할 방법은 없는 상황.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은 예. 유럽 같은에서도 약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잠깐 폐지가 되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근데
사실 그런 논란이 있는 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등록을 마이크로칩으로 일괄적으로 완전히 성공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몰래 키우거나 불법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을 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가 들어서게 되니까 등록도 완벽하게 되고 유기도 줄어들고 그래서 영국에서도 다시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등록제를 좀 마이크로칩화로 이뤄나가는 것에 관련해서도 지금 농식품부에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사람의 인식이 많이 발전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도적 보완을 좀 꼼꼼하게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기다려보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취자 4325님께서요. 반려동물 네. 세금 걷는다면 의료보험도 적용시켜줘야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언급하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네.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연결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동물병원 진료비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부담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금을 낸 것으로 예를 들어 반려동물 진료비 부분에서 어떤 것들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또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네. 분명히 어떤 제도를 보완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꼭 이번 정부 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기동물과 관련돼 있는 비용에 일종의 네. 목적세 성격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유세를 걷는다면 이제 그런 데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네. 지금 뭐 1년에 5만 원 이 정도 걷어가지고 의료보험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농식품에 용역하는 걸 저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여기에는 얼마 정도를 걷어서 얼마 정도를 쓸 수 있는지에 관련한 경제적인 분석,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용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네, 가지고는. 저도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거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순서를 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동물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예를 네. 들어서요. 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예. 의료보험을 지금 우리 의료보험 내는 것처럼 건강보험을 내는 것처럼 의료보험을 매월 납부하고 그리고 보유세까지 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수용성이 있을까요, 제도에? 근데 보험료를 또 내면서 보유세까지 내게 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사실 가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거를 따로따로 내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진 않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일단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반려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의견 제출 요청이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저한테요? 예. 뭐 단체 아니요, 차원에서. 단체 차원에서 농식품부 하고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계속 의견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여러 동물단체도 의견을 달라고 하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제주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 폭풍 해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만조 시간대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해수면이 큰 폭으로 상승하겠습니다. 해안가 제지대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전남 해안 지방에도 폭풍 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중서부와 전라권 등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모레 오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중북부 지역은 모레 밤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서부 지방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수도권에서 120mm 이상,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 20에서 60,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도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대구 제주 35도까지 오르겠고 울산 34도, 부산 32도, 대전 광주 31도, 서울은 27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6.1도, 습도 76%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영화 한산의 흥행으로 이순신 장군의 위협을 되새길 무렵 광화문 광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공개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충무공 동상 주변은 어떻게 조성돼 있을까 관심이 가더군요. 뉴스를 살펴보니 동상 앞에 명량해전에서 격파한 외선 숫자를 의미하는 133개의 물줄기를 내뿜는 분수를 조성했다고 하더군요. 최근 영화 한산을 관람하며 가슴이 웅대해진 탓일까요?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한산대첩과 명량, 노량해전, 이 모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전공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도 기록될 만큼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산대첩이 있던 날 육지에서 왜군 수천 명을 물리친 옹치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화 한산에도 전투 장면이 등장하지만 한산대첩이 있던 1952년 음력 7월 8일 왜군은 전주 점령을 위해 진안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고개인 옹치에 직결했습니다. 당시 조선군은 의병들이 관군과 합세해 세기배 방어선을 치고 결상전했지만 중과 부적. 왜군은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던 김제군수 정담 진영으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왜군에게 포위를 당해 부하장수가 정담에게 후퇴를 권했는데요. 정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병 한 놈을 더 죽이고 죽을지언정 차마 내 몸을 위해 도망하여 적으로 하여금 기세를 부리게 할 수는 없다. 정담은 왜군과 백병전을 벌이다 종사관 이봉과 함께 장렬히 전사합니다. 왜군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조선군의 담력과 용맹에 감동해
웅치제에 흩어져 있던 조선 군사들의 유해를 모아 큰 무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쓴 편말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선국의 충성심과 의로운 담기를 조문한다. 정담과 강군, 의병은 비록 왜군을 무찌르지는 못했지만 전주에서 왜군을 막아낼 시간을 벌어줘 전주성 점령을 단념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뒤늦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난 5일 430년 전 육지의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그 장소에서 운치전투 기념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해마다 치러진 기념식이지만 올해는 조금 의미가 더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16세기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영웅에는 정담 장군을 비롯한 관군, 이름 모를 수많은 육지의 의병들도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진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일 잘 되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내게 올 수 없을 만큼 더 멀리 갔니 네가 없이도 나 잔치내 보여 괜히 너 심술나서 장난친 거지 걱정만 하는 내게 제발 이러지 마 볼 수 없다고 쉽게 널 잊을 수 있는
조성모의 To Heaven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니까요.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폰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철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번 폭우로 맨홀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이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던 날 그 남매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돼서 이제 설명이 됐었는데요. 네. 그때 비가 폭우 때문에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찼던 상황이었는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걸 몰랐던 상황이었던 맨홀 거죠. 뚜껑 정말 무서워요. 네. 이번 기회에 정말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는데 모의 실험까지 했더니 네. 맨홀 뚜껑이 이렇게 공중으로 튀어오르듯이 튀어오르고 그 다음에 막 물이 빨려 들어간다는데 네. 사람이 거기를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이제 목격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사고를 당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40대 남동생은 이미 발견이 됐고요. 네. 나흘간의 수색 끝에 누나도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동작교 인근 반포천 상류에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8일 오후 10시 49분쯤에 실종이 됐었는데 발견된 장소가 사고 지점에서부터 6.3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이제 체중이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멀리까지 휩쓸려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성이 발견된 지점에서 2.6km나 더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숨진 남매 이동 경로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맨홀이 16개가 파악이 됐는데 네. 배수구 아래가 물이 가득 차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압이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릴 정도로 강해져서 사람이 충분히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맨홀 뚜껑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40kg이 넘는 것들도 수압이 높아지고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게 떠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경차가 맨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네. 경차를 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강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참. 근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그 남매가 실종되던 날도 맨홀 뚜껑이 열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나서서 맨홀 뚜껑을 닫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맨홀은 받침대 위에 뚜껑이 얹혀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침수지 잘 되는 지역에는 맨홀 뚜껑이 열리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가 돼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용량을 넘어서는 빗물이 고이게 되면 그게 솟구치면서 압력 때문에 그 잠금 장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맨홀 뚜껑이 사람이 떨어지는 걸 방지해주는 장치가 없다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만약에 성인 한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사실 탈출하기도 어려워지잖아요. 거기는. 그리고 수색하기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서울시가 당장 이번 달부터 20여억 원을 들여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근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맨홀이 27만 개인데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20억 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맨홀 뚜껑이 10,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만 개 가운데 10,000개 정도를 시범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맨홀이요. 이렇게 누르는 무게를 견디는 기준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밀어 올리는 것에 대한 압력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제작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락 방지 같은 대안이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이런 장치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고 사고 빈도가 높지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오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좀 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 지금 현재로는 이 그물망 형식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지에 조금 걱정스러운. 매너를 그물망 형식으로 만든다고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떠오르는 거를 막는 게 아니라 예. 밑에 아래쪽에다가 추락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아, 그럼 맨홀 뚜껑이 열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하더라도 네. 빨려 들어갈 때 사람이 빨려 추락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뭐 예를 들면 그물망이나 철 구조물 형식으로 떨어졌을 한 겹을 때 더 돋는다. 예, 이제 그런 방식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본 적이 이렇게 많지 않고 또 하나는 이 그물이 만약에 부식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다음에 맨홀 뚜껑을 들어올릴 정도의 압력이 있을 때 얘가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좀 그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금 장치 말고요 열리는 방식을 좀 바꾸자 네. 얘기도 있는데 그게 또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철저히 검증을 하면서 네, 대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그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후라도 제대로 된 약을 처방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 주변이 고립되는 일도 발생했잖아요. 네, 주민들이. 맞아요. 예. 근데 산성 일부가 붕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성곽이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8일 오후 11시 34분에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 9번지 일대에 붕괴가 됐어요. 성벽 15m, 그다음에 높이 5m 정도의 성곽이 붕괴가 됐는데 네. 폭우로 산사태가 인근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사가 덮치면서 붕괴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동문에서 장경사 가는 길에 있는 송암정터 인근입니다. 여기가 그 황진이가 금강산에서 수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머물렀다라고 네. 하는 곳인데요. 이 인근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 외에도 탐방로 계단을 포함해서 시설과 수목이 다수 훼손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세계유산센터에서 탐방객 출입을 통제하고 피해 조사와 긴급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염정윤 경기도의 의장이 남한산성 부근의 산사태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도 342호선 주변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네. 산사태 때문에 네. 산성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농지와 건물이 침수가 됐고 토사가 유실돼서 주민 50여 명이 마을회관 등지에 대피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비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이제 크고 네.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지금 복구 작업을 한다고 네. 복구 작업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다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한 상황일수록 서두르게 되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노동 환경도 안전하게 안전장비도 철저하게 갖추고 해야 된다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강남 쪽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빨리 복구를 해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게다가 네. 침수 피해를 입게 되면 전기부터 시작해서 생활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빨리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예, 있을 수 그게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경비원 같은 분들은 지난 이제 9월 새벽부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오늘이 12일이잖아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일을 했다고 하면 다치기도 다칠 수 있고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하는 게 노동 강도도 세지만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렇죠. 지금 뭐 군인들도 투입이 돼서 피해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노동을 하면서 또 주민들이 언제 물 나오냐, 전기는 언제 되냐 계속 이제 문의 사항이 있으니까 그 대응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노동자 분들도 이번에 가구랑 폐기물이 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겠죠. 많이 나오잖아요. 침수된 지역은. 네. 예, 그걸 옮기고 치우는 데 있어서 무리가 안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무리한 환경이 올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장시간 노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자 스스로 이거 좀 중지하고 쉴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우리 지하철 스크린도어 네. 고치다가 김군 사고 당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낮에 지하철 다니고 있는 시간에 빨리 가서 스크린도어 고치라고 해서 가서 고치다가 사망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그거 스크린도어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밤에 고치면 지하철 안 다닐 때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칠 수밖에 없다.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아파트에 있다고 하면 언제 물 나올지 전기와 물이 끊긴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면 그 또한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이제 침수된 지역이 감전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감전이나 지금 또 감염 위험들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 장비는 충분히 그리고 꼼꼼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원이 있어야. 네, 그럼요. 네, 그 다음에 뭔가 속도를 내든가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또 개인적으로 복구하시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하시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복구 작업할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번 주말 지나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안 내린다는 예보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다시 또 비 내린다는 예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복절 전후에서 이제 비가 네, 오지 화수에 않을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주말에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릴 수 있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복구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비가 더 내린다고 하면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걱정인데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중국 내륙에 저기압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8호 태풍이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해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으로 오후까지는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후 되면서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영서,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질 수 있다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고요. 예. 모레까지 총 예상 강수량이 수도권만 해도 벌써 최고 120mm,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 30에서 8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서 20에서 60mm가량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영동지방이랑 남부지방은 비의 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부터 또다시 폭우구름이 몰려오니까 주말에도 국지성으로 비가 내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광복절 전후에서 또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을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복구 작업 안 끝났는데 또 추가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이 좀 됩니다. 참 기상 상황 속보가 지금 또 다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제주도 북부 지역에 폭풍 해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안 낮은 지대 주민들은 비상 상황을 미리 대비하시고 기상청의 해일 경보,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의 대피 명령이 있을 때는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해일 상황 및 기상 변화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제주도 동부에 해일 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지금 계신 분들이나 주민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예, 해일이나 이런데 좀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일반적인 지진해일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밀물이나 썰물 또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서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현상을 폭풍 해일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닷물 수위가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좀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낮 공군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11시 41분에 수원기지를 이륙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하던 중에 기체에 이상이 발생했는데 엔진에 불이 붙어서 조종사가 기술을 민가가 없는 해안가로 돌린 뒤 비상탈출을 했습니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탈출을 했고요. 민가가 없는 바다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낮 12시 20분 경기도 화성 전곡항 부근의 상공에서 벌어진 일이었었는데요. 이 공군 F4E 전투기 한 대가 전곡 항 남쪽 9km 해상에 떨어지면서 조종사들이 비상탈출을 했는데 네. 한 분은 갯벌 위에 떨어졌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팔다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바다 위에 내렸는데 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어선이 급히 달려와서 구조를 해줬습니다. 두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민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전투기가 네. 유독 사고가 좀 잦은 거 아니에요? 잦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가 더 정확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노후 기종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 기종이었는데 네. 이 기종이 뭐 아시다시피 팬텀기로 불리는
F4E 기종은 이 F4 기종이 1969년에 우리나라 6대를 받아갖고 지금까지 53년간 운용을 하는 건데 이번에 사고가 난 이 기종은 79년에 도입이 돼서 43년간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기종의 수명 주기가 40년이고요. 이게 퇴역 시기를 이미 넘긴 상태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운용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가히 독보적이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이 없기 때문에 노후 기종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서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이 F4인 까닭에 수명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F4하고 F5의 노후 기종들을 만약에 폐기하게 되면 이게 전체 전투기의 24%니까 당장 폐기하고 대안이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 전투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공대지 미사일 말씀하셨지만 뭐 이 오래된 기종이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나 이런 건 떨어지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너무 노후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공군 차원에서도 공군이라기보다는 공군은 계속 아마 전투기 새로 신규 구입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이 뒷받침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F5E가 신정민 소령이 순직했잖아요. 올해만 해도 지금 너무 이렇게 잦아가지고요, 사고가. 추가 사고 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이 5년 만에 입수가 금지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다대포 해수욕장에 물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녹조가 완전히 퍼져가지고 입수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보랑 하구뚝을 개방을 했는데 그때 강에 있던 녹조가 바다까지 흘러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곤죽이라고 할 만큼 낙동강 전역에 지금 녹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피서객들이 원래 이제 입수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 오늘 일부 피서객들은 녹조랑 상관없이 이제 물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이 다대포 해수욕장 바닷물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의 밀리미터당 최대 8만여 개의 남조류가 발견이 돼서 내일부터 해수욕장 입수를 통제하기로 했고요. 독성물질 여부를 검사한 다음에 입수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낙동강 수계에 녹조 발생하는 거 그 근본적인 대책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매번마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울 날이 오늘은 좀 괜찮았는데 오늘 밤 하늘을 보면 슈퍼문을 볼 수 있다고요? 네, 올해 마지막이에요. 지난 5월부터 매월 한 번씩 슈퍼문이 등장을 한 건데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제 슈퍼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서너 번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번에 못 보시면 내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 뜨는 시각이 서울을 기준으로 8월 8시 4분인데요. 12시 19분에 제일 높이 뜨고요. 그리고 오전 5시 23분에 집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다음이 제일 높이 뜨고 크게 볼 수도 있겠네요. 비가 오지 않으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철갑상어 달이라고 불린대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8월 달마다 철갑상어 낚시를 하는 것에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방송 끝나고 가면서 하늘 그 정도의 여유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